잘 들리지? 자, 이제 시작 한번 해보자. 우리 이제 경우의 수를 나가야 되는데 지금 경우의 수를 나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영어 정리부터 먼저 하고 가자. 알겠지? 자, 우리가 처음 경우의 수를 배운다는 입장에서는 이것부터 먼저 얘기하는 게 좋아. 시행이라는 말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해볼게. 시행이라는 건 뭐냐면 주사위를 한 번 던진 행위 아니면 동전을 한 번 던진다, 주사위를 두 번 던진다, 이런 식으로 어떤 거를 던져, 어떤 걸 던질 필요는 없어. 항상 어떤 거를 행동을 해. 그때 나오는 결과가 우연이어야 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주사위를 한 번 던진다고 하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은 이미 정해져 있지. 1, 2, 3, 4, 5, 6이라고. 그러니까 1, 2, 3, 4, 5, 6 중에서 결과가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과를 알고 있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행위들을 앞으로는 시행이라고 할까. 알겠지? 좀 말이 어려웠나? 다시 한번 해볼까? 주사위를 한 번 던진다. 시행이야. 왜냐하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 6이지. 근데 1, 2, 3, 4, 5, 6 중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얘가 시행이라고. 동전도 한 번 더 해보자. 동전이라는 거 앞면 뒷면 나올 거잖아. 그러면 앞면 뒷면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 맞지? 그러니까 시행이 맞다고.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제 뭘 할 거냐면 시행이 일어나면 무조건 표본 공간이 생긴다, 이렇게 받아들여줘야 돼. 그러니까 시행을 하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서 너가 스스로 표본 공간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자, 주사위를 그냥 한 번 던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원이 좀 삐뚤어졌어. 다시 그릴게. 야, 고3, 너 지금 내가 이거 아는 거 한다고 꺼버리면 진짜 괜찮아. 자, 들을 거라고 믿어. 믿습니까? 자, 이렇게 표본 공간이 나온다고. 이렇게 S를 내가 샘플 스페이스라고 할게.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다 적어보면 1, 2, 3, 4, 5, 6 이렇게 있다고. 왜 표본 공간을 샘플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가 표본 공간이야. 샘플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야. 샘플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하나하나 표본들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표본 하나, 표본 둘, 표본 셋, 표본 넷, 표본 다섯, 표본 여섯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총 샘플로 이루어진 이런 공간이다 해서 샘플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즉 표본 공간이라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말 하나 배울 거거든. 사건이라는 말을 앞으로 많이 쓸 텐데 이 사건이란 말은 앞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는 거야. 이 표본 공간을 구성하는 원소들 중에서 일부를 갖는, 즉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앞으로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이 말이 중요해. 결국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이 말을 항상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지. 됐지? 자,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보자. 1로 이루어진 집합을 본다. 그거 사건 맞지? 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 맞으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 표시를 해볼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이 파란색으로 친 이 집합은 부분 집합이고 사건이 맞지? 근데 이름이 하나 있거든. 아마 표본 공간을 이루고 있는 모든 원소들 중 한 개만 갖고 만들어진 사건, 부분 집합을 앞으로는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됐지? 자, 2로 이렇게 묶여져 있다. 얘도 근원 사건이야. 얘네 각각이 다 근원 사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이제 좀 다른 걸 보자. 우리가 사건 A가 뭐라고 정의를 내릴 거냐면 사건 A는 얘가 3 이상의 눈이다, 이런 말을 한다면 너가 집합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3, 4, 5, 6이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를 A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지. 왜? 부분 집합이니까. 맞아. 그럼 이제 A가 아닌 부분 집합을 좀 볼까? 얘를 제외한 표본 공간에서 일부는 이 부분이겠지.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A 여집합이라고 써. 여집합 좀 많이 들어봤지?
여집합, 여사건 이런 말. 자, 얘가 A에 대한 여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도 왜 여사건이야? 사건이기 때문이야. 부분집합이니까. 1, 2로 구성된 부분집합을 말하기 때문에 얘도 여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이제 용어 정리가 다 끝났어.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 용어를 정리하고 화배 법칙과 고배 법칙을 들어가야지 깔끔하게 다 이해가 될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다음을 좀 넘어가 보자. 아, 잠깐, 야, 지금 에어컨 히터를 틀었는데 너무 덥거든. 잠깐만 끌게. 야, 가끔씩 내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약간 뭔가 그 유튜브 찍는 사람 같아. 유튜버 해야 되나? 자, 봐봐. 이제 다시 해볼게. 우리 정리 다 했어. 시행이 일어나면 무조건 사건이 발생한다. 뭔 소리야? 표본 공간이 발생한다고. 그럼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앞으로 사건이라고 한다. 거기까지는 다 이해됐을 거라고 믿어. 이제부터 합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다음 페이지 넘겨보자. 몇 쪽이냐면 3쪽인데 3쪽에 좀 글들이 장하게 많이 써있지 교재에. 다 한 번씩 꼼꼼히 읽어봐. 난 여기서 제일 중요하고 다 얘기할 텐데 요약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 여기 보면 합의 법칙이 나와 있지. 두 사건 읽어볼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 n이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에서는 m 더하기 n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사건 A, B 얘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자, 이 부분이 제일 어렵거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아, 진짜 합의부처를 하면 얘가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어떤 시간적인 의미지. 이게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 A, B라는 사건 막 액시던트 막 이런 느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사건 A, B라는 건 뭐냐면 아까 배웠지? 사건이라는 거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야. 그래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둘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사건, 시간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렇게 받아들이자고. 아, 겹치는 원소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자, 그러면 표본 공간 한번 그려볼까? 우리가 지금 하는 입장에서 시행을 한 표본 공간이 생긴다며. 그러면 표본 공간이 이런 식으로. 표본 공간이 샘플 스페이스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아, 영어로 적는 거는 있어 보이고 싶어서야. 별다른 이유 없어. 자, 그러면 A, B라고 했을 때 S라고 적어줘야 된다. 하여튼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A라는 사건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사건은 이런 식으로 겹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야. 자, 이러면 이때 A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을 M이라고 하고 가지수를 B라는 사건이 나올 수 있는 가지수를 N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M 더하기 N이라고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왜야? A 또는 B가 일어날 때? 왜냐면 봐봐. 얘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N가지야. 얘가 일어나는 사건 N가지야. 근데 얘네가 겹치지 않지. 그러니까 빼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 또는 B잖아. 얘 또는 B가 돼야 되는 거니까 집합기호로 써볼게. 그냥 A 합집합 B를 구하는 거잖아 현재. 그러니까 결국은 M 더하기 N이랑 어차피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아, 이거 좀 글씨 좀 잘못 썼네. 아, 좀 삐뚤어졌어. A 아씨. 자, 하자. M 더하기 N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내가 너네에게 합의 법칙이 뭔지를 이해를 시켜준 거거든. 근데 이 상태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서 풀 때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 자, 우리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냐면 문제가 나올 거야 말이야.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이 상황들이 조건을 많이 줘. 그러니까 조건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문제 조건이 해석이 너무 복잡해서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내가 앞으로는 문제 상황이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해. 문제 상황이 복잡하다는 느낌을 받으면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여주는 거냐면 아 얘네 상황이 복잡하니까 한 번에 보기 어렵네. 그러면 이 상황을 복잡한 것들을 즉 A 합집합 B라는 사건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얘를 한 번에 보는 게 아니라 잘라서 보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다시 어떤 상황 내가 여기다 하나 그림을 더 그려줄게. 문제 상황 이거 보니까 표본 공간이 이래. 근데 여기 구해야 되는 사건이 여기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문제거든. 근데 한 번에 구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반으로 아니면 3등분해서 여기에 있는 사건을 구하고 겹치지 않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건을 구하고 겹치지 않게 이 사건들을 다 구해준 다음에 다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 말을 이제부터는 분류라는 말로 다시 말할 거야. 맞는 말이지? 그래서 합의 법칙은 분류야.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하면 분류해서 문제 풀어야지 생각을 해주면 돼. 단 분류했을 때 그 각각의 분류하는 것들이 원소가 겹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야. 됐지? 자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만 더 하자. 개념 설명 하나만 더 하면 돼. 야 벌써 주는 거 아니지? 야 분류를 해야 된다며. 맞아. 분류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좀 쓰자. 일어나지 않을 때를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는 분류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앞으로 합의 법칙은 분류야. 자 근데 분류를 했을 때 이제 너가 이렇게 다 겹치지 않게 하고 싶을 때 즉 다시 말해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로 분류하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 자 분류를 했을 때 겹치지 않게 잘했어. 그러면 합의 법칙을 쓰면 돼. 합의 법칙이 뭔데? 그냥 다 더해버리면 되는 거야. 각각을 분류한 다음에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만약에 분류를 했는데 겹치는 원소들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부터 포함 배제의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포함과 배제의 원리거든. 사실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쓸게. 뭔 얘기냐 포함 배제의 원리 표본 공간 하나 더 그려볼까? 자 S가 이렇게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A 합집합 B 즉 이런 사건을 말해. 자 지금 합의 법칙은 A 합집합 B를 보는 거야. A 또는 B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보는 건데 자 그럼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이 부분 맞지? 이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생겼단 말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던 원리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A라고 이렇게 분류한 너가 사건 A라고 이름을 정했다면 이 부분의 경우의 수를 구해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경우의 수 B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얘네 둘을 모두 다 포함시킨 교집합을 한 번 더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 좀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여기까지 좀 카메라가 닿는지 좀 모르겠는데 잠깐만 봐도 되지. 잠깐 볼게. 오 되네. 자 이제 쇼까지 해 그치? 여기 보면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로 해서 여기 있는 겹치는 부분들을 빼나가면 된다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자 이제 문제 풀 때 틀을 알려줄게. 개념 설명은 여기야. 이거를 보면서 겹치는 원소가 아니다라고 받아들인 건 이제 할 수 있지. 문제를 이제 푸는 상황에서 좀 접근해보자. 문제가 상황이 복잡하다는 느낌을 받아. 분명히 받을 거거든 경우에서 문제 풀 때. 그러면 항상 어떤 식으로 머리 사고가 움직여줘야 되냐면 이 상황을 분류해줘야 되겠다. 분류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라는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럼 분류를 하면 이게 겹치지 않게 잘 분류를 했다. 그럼 바로 합의 법칙으로 달려가면 돼. 근데 겹치는 게 생겼어. 분류를 해보니까. 느낌이 뭘 거야? 문제를 풀다 보면 그때는 포함 배제의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야. 됐지? 자, 이걸 바탕으로 항상 문제를 풀어주면 돼. 조금 이따가 만나자. 야, 이거 말고 개념 설명을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바로 가자. 개념 설명 하나만 더 바로 하고 갈게. 자, 여기 있는 예시들을 볼 거거든. 근데 그 옆에 조금 보자. 표본 공간의 이해, 사쪽을 보는 거야. 표본 공간의 이해라고 나와 있고 표본 공간을 잘 이해하면
여사건이랑 표본공간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말이 있거든. 자,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설명을 해볼게. 학생들이 여사건에 대한 질문 꽤 많이 하거든. 선생님, 여사건 언제 써요? 적어도일 때 쓰나요? 아니야, 적어도일 때 쓰는 게 아니야. 여사건은 무조건 표본 공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쓰는 거야. 다시 표본 공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쓰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해볼게. 자,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이해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를 좀 들어보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거든. 자, 여기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써놨거든. CBA 자연수 ABC가 있대. 자, 조건들을 먼저 써보자. CBA가 10 이하다, 10 미만이다라고 나와 있고 ABC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각각 나타낸 거래. 그러면 ABC가 500보다 크고 그냥 이렇게 쓰자. 그냥 알기 편하게 ABC 이렇게 돼 있고 얘가 700보다 큰 ABC가 500이 있는데 ABC 이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야. 그렇게 있는데 500보다 작아야 된대. 이렇게 되거나 700이 있으면 ABC가 더 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현재 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거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내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까지 다 한번 얘기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볼게. 내가 먼저 봤던 건 뭐냐면 ABC가 모두 다 자연수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ABC는 무조건 1 이상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럼 여기에다가 1 이상이다를 이렇게 써줄 수 있어야 돼. 조건을 보면서.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이 사건을 내가 A라고 좀 줄게. 머릿속에서 사건이라고 줄 필요는 사건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런 경우에 대해서 보자. 즉, 난 그냥 사건 A라고 할게. 시각화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얘를 보면서 이 표본공간 전체는 결국은 1부터 10까지 있는 숫자들을 이용해서 결국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게 맞지. 그치? 그러면 그 세 자리를 이 1부터 10까지, 1부터 9까지 모든 숫자를 이용해서 세 개를 뽑아서 이제 배치를 해주면 전체 표본공간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전체가 나올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보는 건 뭐냐면 A가 되는 사건이잖아. 이렇게 반을 나눌게. 얘가 A가 되는 사건이야. 언제야? ABC가 500보다 작을 때, 700보다 클 때를 본 거야. 그러면 그거의 반대는 뭔가를 항상 고민하는 게 중요해. 그럼 내가 A 여집합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 A 여집합이라는 거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지. ABC가 500 이상이 돼야 돼. 그리고 조금만 더 이쁘게 쓰자. 미안해, 요즘 글씨에 조금 내가 뭐랄까 글씨 좀 잘 쓰고 싶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 이해하지? 자, 그러면 500 이상이 돼야 되고 ABC 그리고 700 이하가 돼야 돼. 700 이상이 돼야 되겠지. 700 이하가 돼야 돼. 그치?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자, 너 이걸 갖고 문제 푸는 게 편하니? 이걸 갖고 문제 푸는 게 편하니? 당연히 이걸 갖고 문제 푸는 게 편하지. 자, 그래서 앞으로 너가 여사건이란 말이 없어.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그런 표지가 없어도 얘를 보면서 이것보다 그 반대가 조금 더 편하겠네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면서 얘를 선택해서 여사건으로 가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게 되려면 이 표본공간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 표본공간이 나왔을 때 사건 A가 이렇게 생기면 사건 A의 여집합은 이렇게 어떻게 생길까? 사건이 나왔어. 그럼 두 사건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됐지? 자, 그러면 얘가 A를 좀 보자. 이것도 문제를 풀어볼게. 자, 합의 법칙 이용해볼까? A가 들어갈 수 있는 건 5, 6, 7밖에 없는 거 맞지? 그러면 이제 분류를 해보자. A가 5라고 분류를 할게. 그리고 A가 6이라고 분류할 거고 A가 7이라고 분류할 걸 머릿속에 생각했지. 얘네를 보면서 겹치는 게 절대 없어. 왠지 알아? 5를 집어넣었을 때 BC가 결정되나 6을 집어넣었을 때 BC 다 다른 경우야. 그래서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얘네 경우의 수, 얘네 경우의 수, 얘네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다 더해주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O라고 한다면 이제 정해지는 걸 보자. BC가 정해지겠지. 그러면 O라는 말을 쓰니까 BC, 즉 이렇게 쓸게. CB는 무조건 O 이하가 돼야 되겠네. 그럼 될 수 있는 것들 다 찾아볼까? B가 4였을 때 될 수 있는 거 몇 개야? C는 1, 2, 3이 되면 되겠지. 총 3개야. 더하기. 자, 여기 자잘한 분류는 여기서 해도 돼. 3. B가 3일 때 어떻게 돼? 1, 2가 되겠지. 그리고 B가 2가 되면 C는 1이 되면 되겠지. 그래서 총 6가지가 되는 거야. 이 6일 때도 보자고. 6이라고 하면 A가 6이지. 조금 이따 조합을 배울 때 쓸 거야. 하여튼 지금은 조합을 안 배웠다고 치고선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해볼게. 6, B, C. 그러면 얘 조금 보니까 B가 만약 5였다면 나올 수 있는 거 4가지지. 왠지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같지 않니? 해봐. 똑같아져. 그러면 6 더하기 4 하면 되니까 10이 되는 거야. 7일 때 어떻게 해? 이거잖아. 그럼 얘는 그냥 왠지 5를 더해주면 될 것 같잖아. 그치? 얘가 6이 된다면 그래서 15 이렇게 풀어주면 되니까 정답은 31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구한 거는 얘를 구한 거야. 그럼 전체 표현 공간은 뭐야? 1부터 10까지 1부터 9까지 세 숫자를 선택해서 이렇게 되게 배치하면 되는 거지. 조금 이따 배우는데 전체는 9C3이 될 거야.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주면 나온다. 이렇게 풀 수가 있다고. 자,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너가 시험지에서 어떤 것들을 써줘야 되냐면 얘네를 써주는 거지 얘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고. 머릿속에서 이게 상상이 돼줘야 돼. 이 머릿속에 있는 내 사고를 써는 거야. 알겠지?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표본 공간의 이해야. 그래서 너가 되지? 자, 이제 대칭성은 뭐냐면 이 여사건이랑 대칭성이 완전 막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다 똑같은 거야. 표본관의 관찰을 잘한 것 뿐이야. 자, 봐봐. 예시로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던졌을 때 주사위 A의 눈이 주사위 B의 눈보다 큰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라는 문제 있지. 그거 한번 같이 풀어볼게. 자꾸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만 여기 당겨서 갈게. 자, 여기 그럼 보면 두 주사위가 있대. 자사위 또 뭐야? 주사위 A하고 B가 있대. 근데 지금 현재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주사위 A, B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거든. 여기에 있는 눈을 내가 A라고 조금 명명을 지을게. 얘를 B라고 지을 때 결국 구하고 싶은 거는 A, B가 되는 경우를 구하고 싶다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머릿속에서 하는 생각들을 먼저 보자. 이 사건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A라고 명명을 지을게. 자, 얘랑 얘는 다른 거야. 내가 지금 색깔을 좀 다르게 하고 있지. 얘는 뭐냐면 사건 A라는 거는 항상 A의 눈이 더 큰 거야. 주사위 A의 눈이.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그러면 A랑 얘 말고 전체 표본 공간을 생각했을 때 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A가 B보다 작다 이런 경우. 그럼 나는 얘를 사건 B라고 좀 정의를 내려볼게. 머릿속에 이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네는 이거 없이 이게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사건 A, B를 명명 짓는 게 아니야. 그럼 나중에 할 거야. 자, 그러면 A랑 B가 같은 경우도 있겠지. 얘는 내가 사건 C라고 정의를 해볼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표본 공간을 한번 그려보자. 여기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A라는 사건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B라는 사건을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부분집합으로 표현이 되겠지. 조금 잘못했다. 미안해. B라는 사건 여기다 두자. 그리고 살짝만 지우자. 얘가 C라고 두자. 자, 모든 표본 공간을 다 봤을 때 이 세 개로 이루어진 거 맞지? 그럼 이제 관계를 볼까? A랑 B는 경우의 수가 완전히 같지. 그치? 이 경우는 완전히 같을 거 아니야. 오지 느낌이? 그래서 얘랑 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완전히 같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낫잖아. 전체 표본 공간에서 C라는 사건을 딱 빼주면
그거를 절반으로 해주면 그게 그냥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사건이 아니냐는 거지. 그러면 전체 표본 공간은 두 주사위를 던져서 이 A라는 B 눈이 나오는 거니까 총 36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이 C라는 사건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총 6가지 맞지? 1,1, 2,2, 3,3, 4,4, 5,5, 6,6. 코마로 한 거는 A, B라고 봤을 때를 본 거야. 그럼 6가지가 되니까 총 A 사건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자, 36에서 6을 뺀 다음에 절반 나누면 되잖아. 왜? 둘이 같으니까. 그래서 얘가 15가 되는 거야. B의 사건의 경우에서도 총 15개가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표본 공간을 이해를 바탕으로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이거를 이제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본 공간이 대칭성이 있지. 그래서 표본 공간의 대칭성이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게 대표적으로 표본 공간을 이해했을 때 너네가 해볼 수 있는 생각들이라고. 대칭성이랑 6건. 됐지? 자, 여기까지 개념 설명하면 웬만한 내용들, 합의 법칙을 조금 더 확장해서 6건이랑 이제 대칭성에 대한 얘기를 표본 공간을 바탕으로 이해를 시켜준 거야. 이제 앞으로 문제들을 몇 개 나와 있냐면 1, 2, 3, 4, 5 5개 준비해 왔거든. 5개 먼저 쭉 풀어보자고.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된대. 그러면 생각해봐. 두 눈의 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오지? 그렇게 범위를 자꾸 생각해보는 게 중요해. 그러면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최소값은 뭐지? 두 개를 더했을 때 2가 나오지. 그리고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최대가 나오는 거는 12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2하고 12 사이에 있는 숫자를 보면 되겠네. 근데 그 중에 우리는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걸 원하니까 문제를 풀 때 분류하면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분류하면서 얘네들은 겹치는 게 없게 분류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까지 같이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두 눈의 합이 5가 되는 경우. 두 번째, 두 눈의 합이 10이 되는 경우로 각각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때도 살짝 규칙성 이용하면 좋거든. 얘가 1,4야. 두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마지막에 4,1로 끝날 거거든. 그러면 앞에 있는 숫자들만 봐봐. 1, 2, 3, 4 여기까지 가겠지. 그래서 총 토탈 4가지가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처리도 할 수 있어야 돼. 자, 다음 이제 10이 되는 경우 보는 거잖아. 1, 9 되니 안 되니? 9라는 눈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럼 4부터 출발하는 거야. 4, 6. 그러면 5 나오고 이거는 해볼 필요도 없겠다. 6, 4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으니까 총 3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합의 법칙에 의해서 7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봐봐. 우리가 합의 법칙을 조금 더 고민해 보면 개념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문제 상황이 복잡하면 합의 법칙 분류하자 이 얘기했잖아. 봐봐. 5하고 10을 한꺼번에 같이 관찰하는 거는 문제 풀 때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분류해서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게 푸는 거라는 거지. 됐지? 자, 2번 한번 풀어보자. 2번은 이제 공간 도형 문제인데, 어떤 도형 문제가 나왔을 때 그 경우의 수를 좀 대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필요가 있어. 뒤에 보면 조합에서도 도형 관련된 문제를 좀 몇 개 넣어놨거든. 근데 그걸 넣어놓은 이유는 이 도형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기 원하시거든. 교재 보면 교사형 지도서에 이런 거를 도형을 활용한 조합의 이해 이런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넣는 거야. 2번도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도형 문제가 나와. 어떤 경우의 수 문제에서 도형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도형이 갖고 있는 구성 요소가 뭔지를 계속 봐주는 거야. 그래야지 이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너가 시험장에서 합의 법칙, 즉 분류라는 걸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자, 대표적으로 좀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정삼각형을 한번 보자. 지금 보는 것도 정삼각형인데, 정삼각형이 나왔을 때 정삼각형은 세 점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세 변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맞아. 세 개의 성분에 의해서. 같은 세 개의 성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맞지. 그래서 구성 요소를 너가 고민을 해보는 거야. 아, 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이 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할지 아니면 선분을 기준으로 해석을 할지를 항상 고민해 주는 거야. 근데 지금처럼 이 문제처럼 어떤 점에 대해서 입장에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선분에 대해서 풀 수 있는데 나는 이 문제는 그냥 선분이 더 난 좋거든, 편하거든. 그래서 얘네들 점하고 선분 중에서 너가 문제를 풀면서 상황을 계속 관찰해 보는 거야. 도형 문제니까 관찰하다 보면 점으로 보는 게 좀 더 편하겠네, 선분으로 보는 게 좀 더 편하겠네라는 너의 입장이 셀 거거든. 그러면 그때 그걸 바탕으로 분류를 난 선분이 좀 더 편했어. 그럼 선분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선분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보니까 얘네 구성 요소가 세 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고 받아들일 때랑 세 개의 성분으로 인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얘네들을 고려하면서 어떤 게 편한지를 너가 느껴보라는 거야. 문제를 풀 때마다. 자, 됐지? 항상 도형 문제를 풀 때 구성 요소를 보면서 어떤 구성 요소가 편한지 그걸 바탕으로 분류하자가 핵심인 거야. 그래서 너는 거야. 자, 그럼 이 문제도 입체 도형을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들으면 못해. 자,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여기 8점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정삼각형의 개수를 구해야 돼. 그럼 이렇게 접근해볼까? 나는 성분이 편하거든. 그림을 몇 개 그려봐. 이런 식으로 그으면 정삼각형이 나올 수 있겠네. 맞지? 왜지? 당연하지. 대각선들로 구성된 거니까. 정사각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각선들로 만들어질 수 있는, 대각선들은 모두 다 길이가 같잖아.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찾아야 되는데 난 선분이 편하다고 느낀 지점이 뭐냐면 내가 이 선분을 기준으로 정삼각형을 만든다고 하면 얘를 포함해서 만들 거야. 이 점을 잡거나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이 점을 잡아주면 무조건 정삼각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거 말고는 없지. 이 선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자, 지금 한 건 뭐야? 이 선분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빨간색 이런 식으로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내가 이 점이나 이 점을 뽑아주면 무조건 정삼각형이 나오겠지. 하나 그려볼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삼각형이 나오지. 그러니까 두 개가 되는 거야. 또 해볼까? 자, 이제 아래에 있는 대각선으로 한번 판단을 해볼까? 자, 이렇게 돼 있다고 보자고.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나 여기를 결정해준 두 점을 선택해주면 되겠지. 그럼 무조건 정삼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더하기 2가 되면 되는 거야. 마지막 이제 파란색으로 할게. 만약에 내가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정삼각형을 생각한다면 여기랑 여기를 뽑으면 되겠지. 그래서 토탈 두 가지가 된다는 거지. 또 있을까? 다른 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 빠짐없이 구해야 되니까. 그럼 만약에 이 대각선을 구하면 어차피 겹치는 게 있어서 얘네만 봐도 충분하다 이거야. 그래서 2, 4, 6, 8이니까 정답은 8가지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 이 구성 요소가 뭔지를 보면서 분류해서 문제 풀어야 되는 거야. 됐지? 넘어간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좀 풀어보자. 1부터 15까지 각각 하나씩 적힌 15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택할 때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들어가는 거를 구해달래. 자, 이 문제를 풀 때도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지금 지우고 얘기할게. 자, 이걸 사건 A, B라고 명명을 지을 필요는 없어. 보면서 생각하는 거야. 4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거랑 5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거를 분류해서 문제 풀면 되는데 내가 4의 배수랑 5의 배수가 겹치는 그런 숫자가 과연 존재할까를 먼저 보는 거야. 그럼 4의 배수랑 5의 배수, 즉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얼마가 되지? 20이 되겠지. 20이 나올 수 있니? 못 나오지. 1부터 15까지니까. 그러니까 얘는 합의 법칙으로 분류해서 그냥 깔끔하게 풀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그럼 이 문제 풀 때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부터 보자. 그럼 생각해라. 1부터 15니까 4, 8, 10이지. 그렇게 구해도 되고 15를 4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해줘도 돼. 4의 배수를 구할 때. 자, 그럼 15 한번 둘 다 해볼까? 4의 배수 4, 8, 10이 맞지? 세 가지야. 이렇게 구해도 돼. 15를 4로 나누면 얼마지? 몫이 3이 되겠지. 그러니까 3이 될 수밖에 없다고. 두 번째, 빨간색으로 해볼까? 자, 우리 5의 배수가 되는 걸 볼 거야. 그럼 되는 게 5, 10, 15지. 총 3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토탈 6가지가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15를 5로 나눠봐. 몫이 3이 되지? 그래서 3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3 더하기 3 해서 6이다. 이 문제를 보면서 합의 법칙을 그냥 간단하게 쓸 수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넣어놨어. 4번 문제 볼까? 각 4명이 각자의 이름이 적힌 모자 4개가 가지런히 걸려있대. 걸어놓은 모자를 무심코 하나씩 쓰고 나가는데 4명 모두 자기 모자가 아닌 것을 쓰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먼저 우리가 이 배경 지식을 배우기 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 자, 이 문제를 봤을 때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맞거든. 정상이거든. 봐봐. 모자가 4개 있대. 내가 A, B, C라고 좀 둘게. 그 A, B, C, D에 각자의 이름이 적혀있기 때문에 4명에 그 이름을 A, B, C, D라고 있을 때 얘가 A라는 사람은 이 A라는 모자를 절대 쓰면 안 되는 거고 B라는 사람도 얘를 쓰면 안 되고 C라는 사람은 얘를 쓰면 안 되고 D라는 사람은 얘를 쓰면 안 되는 거 맞지? 좀 헷갈려. 하여튼 지금 어떤 말인지는 알겠지?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얘를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될까? 복잡하지 상황이. 항상 분류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맞거든. 분류하면서 문제 푸는 게 좋아. 그래 맞다고. 근데 자 얘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분류해서 아까 본 것처럼 분류해서 한 번에 구하는 생각들이 안 들지. 왜냐면 어떤 조건을 정했을 때마다 나오는 경우들이 감이 안 잡혀서 그런 거거든. 맞잖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자. 내가 이렇게 A, B, C라는 이 모자라는 이름이야. 기억이 안 나. 모자가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내가 여기에 A 모자는 B, C, D밖에 못 써. 그럼 B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얘는 A, B, C가 나와도 되겠지. A, C, D가 나오면 되겠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A, C, D가 모두 다 가능해. 근데 D 입장에서 볼까? D 입장에서 보면 D를 A가 선택했어. 그러면 A, B, C 중에서 B는 선택하면 안 되는 거잖아. 막 경우들이 막 엄청 여러 가지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들이 어떤 감이 안 올 때가 있거든. 경우의 수에서 그 감이 안 올 때가 있어. 분류를 하더라도 이 감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수용도로 접근하면 돼. 지금처럼 내가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를 해서 문제 풀잖아. 그런 식으로 수용도를 그려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수용도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그 중에 4번은 좀 의미가 있는 문제거든. 그래서 나는 수용도로 문제는 안 풀고 그냥 직접 배경 지식을 지금부터 가르쳐 줄게. 자, 지금 이거 의미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모자 얘기하지. 우리가 지금부터 볼 이게 이름이 있거든. 교란수녀이라는 이름이 있어. 그래서 교란수녀를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 내신 문제에서는 좀 많이 나오니까 얘를 좀 정확히 암기하고 있자는 거야. 이해가 아니야. 암기하고 있자. 자, 이제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지. 그래서 내가 좀 그 답지에다가 좀 적어놨거든. 어떤 원소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되지 않는 그런 수녀를 말한다 라고 해놓고 이 교란 수녀의 수를 DN이라고 정의 내리자 라고 해놨을 거야. 그 다음에 D1은 0이다. D2는 1이다. D3은 얼마라고 했지? 2. D4는 9다. 그리고 D5는 44다.
이 모두 다 암기를 하자 얘기를 하거든. 자, 그러니까 D상 얼마? 굳이 9가지가 정답이야. 답 3번이야. 원래 이렇게 푸는 게 의미가 없지만 이게 자주 나오니까 이렇게 순간순간 나오거든 가끔씩. 그때마다 이거를 암기해놓고 그걸 계산 수영도를 항상 그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9가지 어떻게 수영도를 그리고 앉아있니 시험 시간에. 그러니까 이거 암기하고 들어가자 이 얘기야. 됐지? 교과서에 나와 있어서 얘기를 해본 거야. 교란순열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야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잡담 살짝 하자. 이 교란순열 지금 모자 나왔지? 원래 모자와 관련된 순열이라고 배우거든. 약간 배경 지시를 얘기하면 옛날에 미국 서양을 생각해봐. 아 미국 아니야 서양을 생각해봐. 서양 사람들 모자 많이 쓰고 다녔거든. 모자를 이제 맡겨야 될 거 아니야. 맡기다 보면 자기 모자인지 아니면 남의 모자인지 헷갈린대. 그래서 남의 모자를 쓰고 가기도 했대. 그래서 만들어진 이야기야. 그래서 모자를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해 예시로. 알겠지? 그래서 교란순열 모자 얘기 미안해 쓸데없는 얘기해서 교란순열 이 5가지 외우고 그걸 그냥 적용하는 연습을 하자고. 근데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와 경우의 수에서 감이 안 잡히면 수영도를 그려보는 거야. 그걸 통해서 규칙성을 다시 찾을 수도 있지만 아예 못 찾겠다면 그냥 수영도를 밀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고. 됐지?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을 풀고 난 집에 갈 거야. 자 5번 풀자. 1부터 15까지 똑같은 문제 넣어놨거든. 근데 살짝 조건을 내가 바꿔봤어. 1부터 15까지 자연수 중에서 각각 하나씩 적힌 15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택할 때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이 문제를 넣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를 보면서 너가 포함배제의 원리라는 느낌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걸 안 받더라도 분류하면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네 라는 생각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5번 문제를 봤을 때 한번 써볼게. 1부터 15까지 있는데 하나씩 뽑을 거야. 얘를 보면서 3의 배수, 5의 배수를 분류해보자. 그러면 3의 배수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어떻게 구해? 15를 3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총 토탈 5가지가 나올 거야. 두 번째, 자 지금 뭘 보는 거냐면 5의 배수를 볼 거야. 자, 3가지가 나오지? 여기서 끝내면 안 되지. 왜? 아까 처음에 시작을 했어야 돼. 3의 배수랑 5의 배수가 나와 있네. 그럼 그거의 최소 공배수 뭐지? 15구나. 그럼 15의 배수가 과연 존재할까를 봤는데 딱 하나 존재해, 15를. 그래서 너가 15를 고려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15의 배수를 찾아주면 둘 다 겹치는 걸 찾아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 개가 되는 거지. 자, 분류를 했을 때 겹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게 보인다면 포함 배제 원리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마무리 좀 지어줄게. 우리 뭐 했냐면 지금까지 첫 번째 합의 법칙이 뭔지를 정의해줬어. 합의 법칙을 하기 전에 내가 용어 정리를 먼저 했지. 사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던 거야. 사건을 바탕으로 이제 합의 법칙을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즉 겹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자고 했고 그래서 합의 법칙은 그냥 분류야. 분류를 할 때는 너가 겹치는지 겹치지 않는지 항상 판단해야 되는 거고 겹치는 게 없다면 그냥 합의 법칙으로 더해버리면 되는 거고 겹치는 게 존재한다면 그러면 포함 배제의 원리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거 말고 또 뭐였지? 표본 공간에 대한 이해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지. 뭐냐면 표본 공간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면서 이 사건을 그려봐. 머릿속에 상상을 해봐. 사건 두 개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지? 표본 공간이랑 사건 아니면 사건 여러 가지 나오는 그 사건들 사이의 관계를 보면서 얘가 여사건이네 라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는 거고 표본 공간의 대칭성이 진짜 있네. 표본 공간을 관찰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이 돼야 된다는 거지. 적어도라는 말 때문에 여사건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됐지? 자, 됐어. 일단 여기까지 끊고 조금 있다가 고배 법칙을 보자.